제가 말씀드릴 순서는요,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져갔던 연구의 범위, 그리고 사용했던 몇 가지 방법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생태계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태계라는 개념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의의와요. 마지막에는 이 연구 전체로는 어떤 모델, 분석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야기의 시작은 국가 경쟁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는 이 전통적인 자원보다는 지식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피터 드러커 이야기를 하나를 빌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전통적인 생산 요소, 토지 자본, 노동은 한계가 있고 그 대신에 지식이 그 유일한 생산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표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요.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식혁명이 세상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자본주의라는 말을 이 지식 자본주의라 그래서 지본주의라고 표현을 할 정도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1세기는 지식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지식을 지배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이런 것 저희들은 지식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식혁명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실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 지식, 메가 날리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비유를 하면요. 일치월장에서 최근에는 워낙 스피드가 빠르니까 분치 시장, 그다음에 초치 분장, 최근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초치 초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거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879년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개인의 발명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도 벨 랩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할 때부터는 이미 발명가라는 게 없습니다. AT&T 벨 랩이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95년도에 저희들이 CDMA라는 걸 발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LG전자, 대한전선, 대우전자 거기다가 정부기관까지 합해서 나라 전체가 힘을 모아서 거대 지식을 생산해내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최근을 보시면요. 이제는 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 간의 제휴입니다. 디지털 TV 같은 걸 보시면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표준 경쟁, 소위 말하는 디팩토 스탠다드를 누가 확보할 것인가 하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 거대 지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대 지식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IT나 NT, BT 이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IT와 NT와 BT가 컨버전스가 되면서 거대한 지식을 만들어야지만 세계를 지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결국 21세기 초를요, 거대 지식의 창출의 시대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걸 포커싱을 줄여서 지식 중에서 정책에 관련된 정책 지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꿈 같은 이야기 또는 벤치마킹, 우리의 미래를 미국의 싱크탱크를 한번 봤는데요. 현재 미국에는 22,000여 개 싱크탱크가 전국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포커싱을 줄여서 워싱턴을 보더라도요. 워싱턴이라는 도시 한 군데 1000개의 연구소가 큰 연구소부터 작은 연구소가 마치 지식 생태계를 이루면서 이거는 아프리카 정글의 밀림처럼 수많은 동물, 생물, 식물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하고 공진화를 하고 순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워싱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거대 연구소들 대개 한 8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워싱턴에만 이미 6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라든지 헤리티지, 갓도라든지 CSIS 이런 거대 연구소를 포함해서 아주 작은 연구소들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연구소는 거대 연구소고요. 아주 작은 연구소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 하다못해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는데 이게 실패를 한 거냐, 의도적으로 한 거냐라는 아주 좁은 분야부터 연구하는 아주 작은 연구소부터 거대한 연구소까지 이 1000여 개 연구소가 먹이사슬을 이루면서 서로 지식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의 시사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게 어디서 저력이 나오느냐? 미국이 갖고 가고 있는 군사력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변에는 워싱턴에 있는 1000개에 달하는 이런 지식 생태계에서 나오는 힘이 바로 팍스 아메리카 힘이다. 제가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워싱턴을 비아그라에 비유를 합니다. 비아그라 오브 팍스 아메리카다라고 할 정도로 워싱턴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이, 어떤 정치 집단들이 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 자체로서 준비가 안 되더라도 거대한 지식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포지션에 맞는 정책만 선택을 하면,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한 2, 3개월 지나면 정책을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럼 바로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준비된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죠. 반면에 저희 나라 현실을 보면 조금 암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라이시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과거부터 간략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면 과거의 우리나라의 지식, 정체적 지식의 창출의 방법은요, 주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물론 그 시대 자체가 모방을 하고 추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정하면 이 쭉 바텀업식으로 나라 전체가 지식을 창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 지식 자원을 집중을 하고 또 목표 지향적인 지식을 창출을 하고, 이거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효율적인 방식입니다만은 현장에서 다양한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데는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이 당했던 외환위기라는 것도요, 이런 전통적인 탑다운 방식의 지식 창조가 한계 다른 거 아니냐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식 창조의 방법은 거꾸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사회단체 또는 정부, 기관, 또 뭐 여러 가지 대학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과연 효과성, 효율성에서 얼마나 실제 정책으로 옮겨져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뭐 경제 쪽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한국이 가져가는 금융 시스템, 성장 동력, 지배 구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정책이 모아져서 어떤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이 되고 이게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적인 측면하고 질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싱크탱크가 절대적으로 일사합니다. 미국 대비 22,000개, 우리가 국립연구소만 하더라도 43개인데요. 민간까지 합해도 한 60개 연구소. 양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질적으로 보더라도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식 생태계 자체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 일단 우리나라 지식 생태계 자체는 기초 체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필요한 정책 지식을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으로 할 수 없고 외국의 선진 문물을 유입할 수밖에 없는 대종속인 구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식 국력 자체가 미국의 6% 정도, 일본의 14%, 절대량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동맥경화라는 겁니다. 일부 있는 지식마저도 제대로 핏줄 흐르듯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 창조의 프로세스 자체가 다 각계각진이고 서로 이 교류하고 협력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폐쇄적으로 어떤 한 조직에 속해지면 영원히 그 조직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폐쇄적인 현상. 그다음 세 번째는 신경계 질환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됐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 집단이, 어떤 스텝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정권을 잡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 근본에는 지식 생태계의 부실이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심포지움의 제목을 잡았듯이 한국 정책 지식 생태계를 다시 활성화를 하자라는 거죠. 지식 생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들은 지식 생태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식의 창출과 교류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범국자 국가적으로 지식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장, 이거를 지식 생태계로 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연구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경제연구소니까요. 경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두 가지로 봤는데요. 결국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이 되고 이런 양극화의 미로에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미로를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탈피할 거냐. 결국은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만들어서 혁신, 브레이크 스루를 해야 되겠다라고 봤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 300명 이상의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붙였던 캐치프레이즈가 G10 in Y10입니다. 10년 내에 글로벌 10이 되자. 이제 이런 게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경제 측면의 비전이 되겠는데요. 결국 이런 지식 생태계가 G10 in Y10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될 거 아니냐라고 봤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희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지식 생태계가 현위치가 어떠냐라는 진단 부분이고요. 이 진단을 해보면 결국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답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 두 가지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진단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지식을 창출하는 집단, 지식을 창출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다양하냐 또 그 다양한 집단들끼리 서로 인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걸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대내적으로 이런 지식 창출 집단들 또 지식 창출 개인들 간에 얼마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독립적으로 가능하냐 안 그러면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를 살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책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책 입안자들한테 어떻게 선별이 되고 활용이 되느냐. 물론 답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활성화 조건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어떤 실행 과제를 도출할 거냐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 지식이라는 프로세스를 보면요. 정책 지식이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 연구를 짧게는 한 6개월 내지 한 10개월 정도를 했는데요. 모든 과정을 이번 프로세스에 다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은 많았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생산, 유통, 소비 중에서 지식이 생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결정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 이거는 차기 연구과제로 넘겼습니다. 그럼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방법론을 채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론이 자연 생태계에서 생태계 개념을 따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연 생태계에서 지식 생태계 개념을 따온 거는요. 자연 생태계와 지식 생태계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개체가 존재를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환경에 적응을 하고 나아가서는 진화해가는 모습이 지식 생태계나 자연 생태계가 유사하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 생산자 소비자 개념을 비교를 해봐도요. 자연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외부 환경에서 에너지를 섭취를 해서 받아들여서 소비자들이 섭취하기 좋은 형태로 농축하는 과정이라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지식 생태계도 여러 지식 생산자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정책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거대하고 복합적인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상당히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생태계에서 저희들이 차용해온 개념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자연 생태계도 수많은 개체들이 존재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정책 생태계에서도요, 여러 지식인들과 지식 집단들이 아주 다양성을 발휘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자연 생태계에서는 공진화, 상호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식 생태계도 여러 지식인과 지식 집단들이 추측과 논박 그리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경쟁과 적자 생존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 생태계에서도 여러 집단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하는 이런 자기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더라 이렇게 봤죠. 그렇지만은 이런 자연 생태계하고 지식 생태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생태계라는 거는 생존을 하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지식 생태계라는 거는 나름대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이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의식성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보고한 점은 이 트러스트 개념입니다. 인류의 이런 어떤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 인프라로 깔린 신뢰가 얼마나 굳건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진국이다 후진국,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뢰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을 했죠. 이상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저희들이 사용했던 방법론, 자연 생태계 개념을 지식 생태계에 도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두 번째 새롭게 한번 시도해본 방법이 이 비교 분석이라는 겁니다. 횡단적인 분석과 종단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횡단적인 분석에서는요, 여러 국가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앵글로색슨 모델, 그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라인 모델, 그다음 강소국 모델, 그다음 동아시아 모델, 이런 모델들을 횡단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종단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 또는 현재 또는 미래 경로 유전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시간에 대한 흐름을 훑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다음에 연이어서 저희 김선빈 수석이 주요 국가들의 정책 지식 생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 번째 새롭게 도입한 방법론은요, 네트워크 분석론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지식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봤느냐 하면 지식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을 점으로 봤습니다. 노드. 그리고 점과 점이 여러 지식 창조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걸 선개념으로 봐서 링크로 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집단들을 네트워크로 봤습니다. 이게 공간이라는 게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식 어떤 집단들의 노드, 그리고 연결망, 그리고 네트워크 개념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져 있는 현상을 이런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을 해봐서 현황과 문제점을 실정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곧 이어서 저희 윤영서 연구원이 한국 정책 지식 생태계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네 번째 사용했던 새로운 방법은요,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는 겁니다.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가상의 지식 생태계를 컴퓨터상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이런 조건이 들어갈 때는 지식 생태계가 부활을 한다. 저런 조건을 넣었을 때는 망해간다. 라는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나라의 지식 생태계가 활성화를 할 거냐라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상 네 가지 방법,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요, 저희 최성병 연구원이 이 다섯 번째 세션에서요, 정책 지식 생태계의 활성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저희들이 이번 전 연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정의했던 어떤 분석의 틀이나 개념적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책 지식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봤습니다. 사회적 기반과 인지 기초와 지식 자원과 활용 가능한 지식인데요. 이 사회적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는 걸로 봤고요. 인지 기초라는 것은 그런 지식 중에서 정책 지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터를 인식의 기초로 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출해 놓은 지식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을 지식 지원으로 받고,
구체화된 지식을 활용 가능한 지식,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저희들은 이번에 인지공동체라고 저희들은 봤는데요. 이 인지공동체라는 게 하세 말을 빌면 공유된 신조를 가진 학자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로 연결된 집단을 인지공동체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인지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 지식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생산과 소비와 유통 개념에서 보면 지식을 생성하는 주체들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지식인, 그리고 지식을 소비하는 집단은 여러 가지 압력단체나 정부, 국회, 이거를 중개해 주는 거를 미디어, 언론, 인터넷,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외부 환경 요소는 정치, 경제, 사회제도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그리고 외부 요소로서는 외국의 여러 가지 집단, 기관들, 월드뱅크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전체가 구성된 것을 정책, 지식, 생태계로 봤죠. 여기에 대해서는 세션 2에서 한준 교수께서 이런 정책, 지식,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냐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아마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정책, 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에이전트를 저희들은 6개로 봤습니다. 국내 5분야, 해외 1분야. 대표적으로 정치 분야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그리고 정당과 정책위, 또 여러 연구소들을 정치 분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분야, 대학 부설연구소라든지 NGO, 그 다음에 공공 분야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또 국책 출연연구소들, 또 정부 내 여러 가지 조사 부서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민간 분야에서는 민간 연구소들, 그리고 영리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컨설팅 업체라든지 리서치 기관, 이렇게 국내에서는 5개를 봤고요. 해외 쪽은 글로벌 여러 가지 집단들, OECD라든지 월드뱅크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 발제 부분에서 권기붕 교수님께서 한국의 정책 지식 생태계 주체별 실천 과제라는 제목으로서 이 6가지 집단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세션 중간중간 사이에는요, 뭐 2분 세션이 있습니다만은 1세션 마지막에는 김용학 교수님과 최재성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세션을 마치고 나서 김수길 편집인 하고요. 그다음에 박정구 차장님하고 유일호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이사장님께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식 생태계가 처해 있는 입장을 그림으로 도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조금 과장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식 생태계를 잘 만들면 저희들도 지식으로 세운 나라, 결국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에 대한 아주 재미난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루한이 이 구텐베르크 갤럭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의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인쇄를 통해서 인쇄물로 남겨지는 것은 지식이고,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인쇄물로 남겨지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다 라고 맥루한은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부리면요, 앞으로 지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식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고, 지식 생태계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과감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연구 경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것은 작년 11월 달에 기획을 했고 12월 달에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 프로젝트를 킥오프를 했고요. 지난 7월 31일 날 초고를 완성을 했고 8월 28일 날 여러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서 컬로키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움 발표를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 500페이지에 가까운 이 종합본을 해서 저희들이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전체 프로젝트의 스판서는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시는 정문근 전무께서 프로젝트 스판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연구진으로서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발표하게 될 김선민 수석연구원이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습니다. 이 재미난 거는 저희 연구소 인력들이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야 사람들이 참가를 했다는 거죠. 김선빈 연구원은 이 전공이 행정 쪽이고요. 김창욱 연구원은 경제, 예상한 박사는 정치 분야입니다. 저는 경영 쪽이고요. 윤영수 연구원은 카이스트 출신이고 이갑수 연구원은 사회 분야고요. 최성명 연구원은 포항공대 출신입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이 참가를 했고 또 외부 연구진으로는 각 분야에 대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강은택 교수님, 금기분 교수님, 박인혜 교수님, 이준용 교수님, 한준 교수님이 각 분야에서 참가를 해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